처음으로 내 이름 섭자를 건 공인중개사 사무소, 드디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 자리를 찾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가슴이 막 뛰고 머릿속에는 이미 뭐랄까 성공적인 미래가 그려지고 있을 겁니다. 이젠 임대인이랑 기존 임차인이 내민 그 두툼한 계약서 뭉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잠깐만 멈추세요. 바로 그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서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저희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소중한 창업 자금을 지키고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개실무 PT 정진숙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일할 부동산 사무실을 계약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김 PD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의 첫걸음인 사무실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그냥 두 개의 별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건 사실 쇠사슬처럼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한쪽 고리가 부서지면 다른 쪽까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죠. 오늘 저희는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쟁들을 미리 차단하는 아주 촘촘한 법적 안정망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마음에 쏙 드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임대인이랑 기존 사장님은 빨리 계약하자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마음은 급한데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펜을 들기 전에 이 서류부터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게 뭘까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임대인이 친절하게 건네주는 그 서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계약하는 당일 날짜로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당일 날짜로요? 몇 시간 만에도 권리 관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직접 그리고 당일 반급. 이게 핵심이군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 뭔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데요. 솔직히 처음 보면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세 가지만 딱 확인하면 부동산의 신분증을 다 읽은 셈입니다. 먼저 표제부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의 주소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계약하려는 사무실의 주소, 면적이 계약서랑 정확히 일치하는지 글자 하나하나를 대조해야 합니다. 의외로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갑구는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소유주가 지금 내 앞에서 계약하려는 임대인이랑 같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분증하고 꼼꼼히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가압류, 가처분 같은 빨간불이 켜져 있는지 아닌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네, 이런 게 있다면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마지막 을구는 채무 상태를 보여주는 거겠군요? 근저당권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을구는 은행의 대출,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어느 정도 빚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상가 건물에 대출이 아예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그 액수죠.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건물의 시세 대비해서 채권 최고액이랑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훌쩍 넘는다. 그러면 일단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재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등기부 등본만 해도 이렇게 확인할 게 많군요. 그럼 건축물 대장은 왜 또 필요한 거죠?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등기부 등본에 확인했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그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뭐랄까 건강검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류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는지 아닌지. 위반 건축물이요? 만약 이게 찍혀 있다면 불법으로 중축을 했거나 용도를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당장 영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거나 나중에 은행 대출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와, 숨겨진 폭탄 같은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건물의 용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이잖아요. 보통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계약을 다 해놓고 보니 용도가 창고나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서류 확인의 마지막 퍼즐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내 이름, 그러니까 임차인 명의랑 앞으로 낼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명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와,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를 짚어주셨습니다. 만약 아내 이름으로 가게를 계약을 하고 남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군요. 네, 임차인이랑 사업자 명의가 다르면 우리 법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쉽게 말해서 건물이 팔렸을 때 새로운 주인이 당신 계약은 내가 한 게 아니니 나가시오라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서류 몇 장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위험을 막을 수 있군요. 자, 그럼 서류는 깨끗합니다. 건물도 합법이고 주인도 확실해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권리금이라는 큰돈이 오가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권리금이라고 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일체라고 이렇게 뭉뚱거려 쓰는 순간 분쟁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양도받은 자산 등 아주 구체적인 목록으로 만들어서 첨부를 해야 합니다. 에어컨, 책상 같은 시설물은 기본이고요. 고객 명부, 매물 장부, 기존에 쓰던 상호, 심지어 부동산 대표 전화번호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하나가 전부 돈이거든요. 이걸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존 임차인이 고객 DB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려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서 권리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저는 기존 임차인에게 딱 3천만 원만 송금하면 끝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세금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3천만 원을 VAP 별도인지 VAP 포함인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요? 그건 월급 받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권리금 거래에 웬 원천징수죠? 세법에는 권리금을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즉 권리금을 내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대신 내라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게 원천징수죠. 따라서 3천만 원을 지급할 때 기타 소득세 8.8%,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64만 원을 떼고 2,736만 원만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땐 264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고요.
와, 세상에. 만약에 이걸 모르고 3천만 원을 다 줘버리면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떼었어야 할 세금 264만 원을 대신 내라고요. 양도인에게 돌려받기란 쉽지 않죠. 와, 이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네요. 그럼 이 권리금 계약을 중간에서 중개해준 부동산에는 수수료를 줘야 할 텐데 그건 누가 내는 건가요? 그것도 미리 정하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관례적으로는 양도인, 양수인이 모두 납부도 합니다. 특약으로 협의하는 사항을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과거로 확인했고 돈 문제로 현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미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특약 사항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다 표준 규격이라면 특약은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 갑옷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갑옷의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겸업 금지 의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한 달 뒤에 나간 사장이 바로 옆 상가에 똑같은 이름으로 부동산을 차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보통 인근 지역에서는 동종업적을 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를 넣었잖아요. 근데 인근 지역이라는 게 너무 애매한데요? 길 하나 건너면 인근이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애매함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은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인근 대신 서울시, 관악구, 대학 동네처럼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못 박아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기름 뉴타운 관할 내라는 구체적인 약정의 판결이 향방을 갈랐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체는 양도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소까지 포함하고 행위는 동종업종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막아야 완벽히 가까워집니다. 와, 정말 촘촘하네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제가 입은 손해를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위약벌 조항입니다. 만약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위약벌로 5천만 원을 양수인에게 즉시 지급한다라는 금액을 아예 명시해 두는 겁니다. 이 약벌을 명시해 두는군요. 이렇게 하면 손해액을 입증하는 그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계약 위반 사실만으로 약속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다음으로 나중에 사무실에 나갈 때 항상 문제가 되는 원상 회복 의무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디까지 치우고 나가야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제가 겪었던 아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이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무심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전부 승계한다라는 조항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인은 그냥 깔끔하게 쓰기만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나가려니 건물주가 5년 전에 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강화유리 출입문까지 철거하고 원래의 사시로 돌려 넣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수백만 원을 들여서 본 적도 없는 시설을 철거해야 했죠. 와, 남의 짐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인지의 범위를 임대차 계약에 좀 더 꼼꼼하게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권리금 계약까지 마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드니 임대차 계약은 못 해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계약금은 그냥 날리는 건가요?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안전핀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서라도 넣으셔야 합니다. 와, 그게 뭔데요? 본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과 양수인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며 양수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양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계약금을 지켜줄 겁니다. 와, 이 조항의 효과를 100% 발휘하려면
계약 순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순서가 전부입니다. 반드시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한다? 네, 만약 순서가 바뀌어서 임대차 계약부터 덜컥 해버리면 이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가 위 특약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죠. 그러면 건물주와 문제가 생겨도 권리금 계약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초기 창업 비용을 아껴주는 렌트프리, 즉 무상 임대 기간도 요즘 많이들 협상하던데 이것도 특약에 넣어야겠네요. 사장님, 몇 달 월세 빼주신다고 했잖아요. 같은 구두 약속은 아무 소용 없겠죠? 당연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이 생기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렌트프리 기간 중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렌트프리 기간 종료 후 월세가 인상되는 조건은 아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군요. 네, 간혹 렌트프리를 미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사무실 계약의 A부터 Z까지 샅샅이 훑어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간통하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 딱 3가지만 정리해 주신다면요? 3가지입니다. 첫째, 서류는 남을 믿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당일 직접 발급한 서류가 진실입니다. 둘째,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친절한 미소와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이라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두 계약의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임대차 계약이 깨졌을 때 권리금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안전핀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창업의 첫걸음인 사무실 계약, 결국 성공적인 시작은 얼마나 꼼꼼하게 의심하고 확인하냐에 달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약서를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문서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계약서라는 건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분쟁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양측이 미리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특약사항에 넣은 그 한 줄 줄이 1년 뒤, 5년 뒤에 닥쳐올지 모를 분쟁의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운영할 공인중개사 사무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을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 PD 고생했어.